이건 내 전 재산인 연금이랑 집 문서다. 일단 우리 집 식구가 됐으면 내 사람이야. 이 빚 내가 전부 책임질게. 감사해요. 그냥 5억 빚이 있다고 해봐. 그 식구들이 널 며느리로 볼지 아니면 부려먹기 좋은 파출부로 볼지 딱 답이 나올 테니까. 친정엄마의 그 한마디에 나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시댁 식구들에게 거짓빚을 고백했습니다. 얼음물 세례라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평소에는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던 깐깐한 시어머니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7초에 한 번씩 마치 초시계처럼 정확하게 울렸습니다. 김지영은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낀 두 손을 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장갑 속 손가락 사이에는 이미 끈적한 땀이 흥건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스테인리스 볼에 담긴 시금치 뿌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흙이 묻은 뿌리들은 마치 어떤 고집스러운 생명체처럼 아무리 문질러도 좀처럼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물소리가 너무 크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바늘 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영은 반사적으로 수도꼭지 레버를 돌려 수압을 낮췄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던 물줄기가 힘을 잃고 똑똑 끊어지며 시금치 입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3월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이 30년 된 복도식 아파트는 봄이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가 보일러를 꺼버린 탓에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환절기인데 무슨 보일러를 떼니? 가스비 아깝게. 지영은 그 말을 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그 표정. 마치 지영이 이 주방에 서서 매일 5식구의 삼시세끼를 차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차가운 수돗물이 고무장갑 끝으로 스며들어 손목을 타고 소매 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은 멈추지 않고 시금치 뿌리에 붙은 흙을 계속해서 문질렀습니다. 위층 이웃이 또 청소기를 돌리는지 우뭉거리는 진동소리가 천장을 타고 내려와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때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두꺼운 천을 뚫고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이 묻은 고무장갑을 앞치마에 대충 문질러 닫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로 시작하는 번호.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다시 손을 움직여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영 씨 휴대전화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신의 최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순옥 여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순옥. 기억 저편 깊은 곳에서 먼지가 쌓인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춰보지 않은 낡은 앨범 속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처럼 말이죠. 아버지의 먼 친척 고모였습니다. 어릴 적 몇 번 뵌 적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친척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으면서 자연스레 멀어진 분이었습니다. 지영이 결혼한 뒤로는 완전히 소식이 끊겼던 분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모님이세요. 유감스럽게도 이순옥 여사님께서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그 순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여사님께서 생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을 김지영 씨에게 상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니 가능한 한 빨리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산이요. 지영의 목소리가 바짝 메말라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부동산과 한국 내 예금, 그리고 유가증권을 모두 합쳐서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쥐고 있던 시금치가 지영의 손에서 미끄러져 물이 담긴 볼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첨벙 하고 작은 물꽃이 튀었습니다. 김지영 씨, 여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네네, 듣고 있습니다.
지영은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참 동안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윙윙거리는 소리, 거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주제곡이 흘러나오는 소리, 시어머니가 채널을 돌리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100억 원. 너무나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지영의 머릿속에서는 그 액수가 구체적인 형체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남편에게 사정사정해서 받아내는 생활비 3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콩나물값 1,000원을 아끼려고 한 정거장 더 먼 재래시장까지 걸어 다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트 영수증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항목 하나하나를 체크하던 시어머니의 찌푸린 미간도 떠올랐습니다. 그 구질구질했던 날들이 이 순간 갑자기 비현실적인 코미디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오후 3시에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동네 슈퍼에 가서 간장을 사오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5분을 기다려 버스를 탔고 40분을 달려 서초구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 내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새 들어 사는 원룸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복도 가득 이웃집에서 고등어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마. 현관문이 열리고 낡은 실내복 차림의 엄마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고무줄로 대충 묶은 채였습니다. 한때 강남에서 옷가게를 하며 세련된 파마머리를 휘날리던 그 여자는 이제 볕도 잘 들지 않는 이 좁은 방에서 지영이 매달 몰래 쥐어주는 용돈 10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웬일이니? 밥은 먹었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상속 관련 서류 복사본을 엄마 앞에 작은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는 돋보기를 끼고 종이를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정말이니? 변호사 말이 서류는 완벽하대요. 고모님이 생전에 공증까지 다 해두셔서 제가 서명만 하면 바로 상속된대요. 엄마는 종이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지그시 눈가를 눌렀습니다. 창밖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공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텅, 텅, 시멘트 바닥을 때리는 공소리가 규칙적으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영아. 네. 시댁에는 뭐라고 할 생각이니? 지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출근하던 남편 박민혁은 지영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벗어놓은 와이셔츠를 침실 바닥에 던지며 말했었죠. 다려놓고 옷장에 넣어도 어제 시누이 미나가 다 쓴 화장솜을 세면대 위에 아무렇게나 버려둔 걸 3번이나 치웠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내 엄마는 요리를 딱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쯧쯧하며 혀를 차던 시어머니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영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엄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일단 속여. 속이라니요. 그냥 빚을 졌다고 해. 아주 큰 빚을 졌다고. 엄마의 눈빛이 지영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식구들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 이번 기회에 똑똑히 확인해봐. 지영은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건 좀... 지영아, 내가 그 집구석에서 무슨 꼴을 당하고 사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손 좀 봐라. 그 고운 손이 이게 뭐니? 지영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소매 안으로 감췄습니다. 물마를 날 없이 집안일을 하느라 트고 갈라진 손등, 칼질을 하도 많이 해서 손톱이 변형된 검지 손가락. 결혼한 지 6년이다. 6년 동안 내 시어머니가 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진짜 딸처럼 대해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내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너는 아니? 걔가 너한테 생활비 얼마 주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월 실수령액이 4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말 성과급까지 합치면 연봉이 7천만 원에 육박했죠.
하지만 지영이 손에 쥐는 생활비는 고작 30만 원. 그 돈으로 콩나물을 사고 두부를 사고 아이 준비물을 사고 나면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난 그냥 알고 싶은 거야? 엄마가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줄지 아니면 밟고 지나갈지? 창문으로 들어온 저녁 노을이 상속 서류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영은 서류에 적힌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그 돌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기도 한 기묘한 기분이었습니다. 5억. 지영의 입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억 빚이 생겼다고 할게요. 친정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 지영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콩나물씨로 같았습니다. 옆에 선 교복 입은 남학생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관자놀이를 지끈거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대본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친정아빠가 예전에 투자 실패한 게 있어서 제가 연대보증을 섰었는데 그 빚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생각만 해도 목구멍이 까끌까끌해지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버스가 한강대교를 건널 때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어지럽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내가 정말 5억이라는 빚을 졌다면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나올까? 도와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집에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며느리라는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밥 짓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아이 키우는 기계. 크게 아픈 적도 없었고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었고 시댁에 폐를 끼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자신이 폐가 되는 순간 가족이 자신을 무엇으로 취급할지.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지영은 내려서 6년 동안 걷고 또 걸었던 노원구의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코트기 사이로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길가 떡볶이 트럭에서 매콤달콤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철판 위에서 떡을 뒤적이는 소리, 오뎅 국물 냄새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떡볶이 트럭을 지나고 문구점을 지나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카페를 지나 마침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5층 베란다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밥을 차리라고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상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기계적으로 차려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두부를 부치고 콩나물을 무치고 낮에 미리 재워둔 장조림을 꺼냈습니다. 반찬을 하나하나 식탁에 올리고 식구들의 밥을 푼 뒤에야 지영은 식탁 구석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됐냐? 돌 씹는 것 같다. 맞은편에서 남편 박민혁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물 조절을 잘 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신경 좀 써라.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장조림을 집어 입에 넣으며 거들었습니다. 고기는 괜찮은데 간이 좀 짜다. 지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쳐박고 밥알을 새듯 깨작거렸습니다. 밥이 된 밥이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래알처럼 느껴져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묻힐 뻔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상의할 게 있어서요.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보며 숟가락질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생선 가시를 바르고 있었으며 신우이 미나는 두부를 입안 가득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만이 힐끗 눈길을 주었다가 이내 무관심하게 국그릇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영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친정아빠가 예전에 P2P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연대보증 서류에 사인을 했었는데 채권자가 찾아왔어요. 그 빚이 저한테 넘어왔다고 당장 갚으라고요. 딱 하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저녁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얼만데? 남편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지영을 쏘아보았습니다. 5억이요. 쨍그랑. 남편의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져 식탁 위로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뭐라고? 5억 원이요? 남편의 얼굴이 멍한 표정에서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그 표정의 변화는 불과 3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지영의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눈썹이 꿈틀거리고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리더니 마침내 쾅 하고 식탁을 내려쳤습니다. 반찬 그릇들이 요란하게 춤을 췄습니다. 찌개 국물이 식탁보 위로 튀었습니다. 미쳤어. 5억. 너 지금 제정신이야? 5억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여보, 나도는 무슨 얼어 죽을. 연대보증.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가 뭘 안다고 보증을 서? 내 아버지가 서라니까 그냥 섰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식탁 위 반찬으로 튀었습니다. 지영은 장조림 위에 떨어진 침방울을 보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땐 저도 몰랐어요. 몰라. 모르면 다야? 남편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 신용등급 떨어지면 어쩔 거야? 나 이번에 부장 승진 심사 있는 거 몰라? 회사에서 와이프가 5억 빚쟁이라는 거 알면 내 꼴이 뭐가 되겠어. 윗선에 뭐라고 보고하냐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민혁아, 진정해라. 어머니,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5억이에요. 5억. 우리 식구 다 같이 손가락 빨아도 10년은 갚아야 할 돈이라고요. 쟤네 친정 사업 망한 거 너 알고 결혼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조한 사실 확인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내 입으로 그랬잖아. 친정 형편은 상관없다고. 그건 옛날 얘기죠. 친정 망한 건 친정 사정이고 빚을 우리 집에 끌고 들어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지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갑게 식어버린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따끔거렸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시누이 미나가 혀를 차며 입을 열었습니다.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저런 집안 여자들이면 평생 짐 된다고 했잖아. 언니, 제발 좀 조용히 살면 안 돼요? 지영이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보다 5살이나 어린 시누이. 대학 졸업한 지 3년이 넘도록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여자. 매일 점심때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나서 지영이 생활비 아껴 산 샴푸를 펑펑 쓰고 지영이 마트 세일 코너에서 사온 로션을 바르는 주제에 미나야, 넌 빠져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빠져요? 앞으로 오빠가 버는 돈 다 저 언니 빚 갚는데 들어갈 텐데 내 용돈은 누가 줘요? 미나가 의자를 거칠게 밀며 일어났습니다. 아, 밥맛 떨어져. 안 먹어. 미나가 쿵쿵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국그릇을 비우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지영은 시아버지의 등이 베란다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익 하고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러 가신 겁니다. 식탁에는 이제 지영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셋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느릿느릿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듯 신중한 말투였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 친정아빠가 지인 소개로 P2P 대출 투자를 하셨는데 그 업체가 사기였어요. 제가 명의를 빌려드리고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채권 추심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장 갚지 않으면 압류 들어오겠다고. 우리랑 상의도 없이 별일 없을 줄 알았어요. 5억이 별일이 아니야? 남편이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시집 오니까 든든한 뒷배라도 생긴 줄 알았냐? 우리 집이 내 현금 인출기야? 아무데나 도장 쾅쾅 찍고 다니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말해봐. 이 5억 누가 갚을 건데? 내가 갚아. 너 수입 10원 한 푼 없잖아. 결국 내 돈으로 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하던 날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서재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하던 뒷모습. 2년 전 지영의 생일날 무슨 생일이야. 밥이나 차려라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던 모습. 지난달 아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전화했을 때 회식 중이야. 내가 알아서 해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던 목소리. 수많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그 기억들이 마음을 덮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부터 할게요. 지영이 식탁을 치우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설거지가 문제야? 남편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말 쉽냐? 5억이라고, 5억. 넌 뇌가 없냐? 위기감이 안 들어? 지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하나하나 개수대에 옮겨 담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쏴아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에서 계속되는 남편의 고함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는 밥풀들을 보며 지영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우는 법을 아주 오래전에 터득했으니까요. 그날 밤 지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최대한 멀리 떨어져 누워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좋게 사람 하나는 더 누울 수 있을 만큼의 차가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안마 커튼 틈새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어 천장에 희미한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 낡은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 아이는 이 새벽에도 피아노를 치는지 뚱땅거리는 소음이 바닥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지영은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5억 원은 내가 정말 5억 빚쟁이라면 어땠을까?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녀는 이 제 100억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모릅니다. 이 가족에게 저는 그저 재수 없는 년, 집안 말아먹을 년, 주제 파악 못하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남편이 몸을 뒤척이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돌려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넓은 등에 평생 기대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둠 속에서 보이는 저 등은 그저 낯선 타인의 검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초기가 생각났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겁다며 들어주던 남자, 설거지하는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주던 남자, 자기 전 이마에 입 맞추며 고생했어 라고 속삭이던 남자.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임신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시댁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이 집안의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성능 좋은 가전제품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협탁 위 휴대전화 화면이 짧게 반짝였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문자였습니다. 어떻게 됐니? 지영은 화면 밝기를 낮추고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 말대로 됐어? 예상했다. 엄마, 나 좀 무서워. 무서울 게 뭐 있어? 넌 이제 부자야. 내가 너무 나쁜 짓 하는 거 아닐까? 엄마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다시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영아, 너 시집가서 6년 동안 고생한 거, 맘고생한 거 엄마는 다 안다. 이제 하늘이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기회. 겁먹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지영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고
어둠 속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지영은 억지로 눈을 감고 얕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전 6시.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꿈의 잔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허허벌판에 홀로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더니 이내 전기면도기 돌아가는 윙윙 소리가 들렸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6시 15분에 정확히 들려오던 소리. 4분간의 면도, 그리고 2분간의 세수. 지영은 일어나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베란다에서 국민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릿느릿한 동작이 마치 고장난 로봇 같았습니다. 시누이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날 리가 없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지영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래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냉장고를 열어 달걀과 두부,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꺼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손놀림은 평소처럼 능숙했지만 오늘은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선 배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낯설고 이질적이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 양복을 챙겨 입고 현관에 섰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저녁 먹고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지영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쿵의 평소보다 문 닫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신발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달걀말이를 접시에 담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읽어내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머리 위로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네. 오늘 점심때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가족 회의 좀 하자. 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지영은 집안을 3번이나 쓸고 닦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 타일 줄눈까지 칫솔로 문질렀습니다. 몸을 혹사해야 머릿속이 좀 잠잠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목구멍 끝에 걸려있는 듯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돌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낡은 폴더폰을 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때 잠깐 들어와라. 할 얘기 있다.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방에 인터폰을 쳤습니다. 12시 반까지 씻고 나와라. 방 안에서 미나가 뭐라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렸지만 시어머니는 가차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12시 30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승리자의 여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소파 아래 카페2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곱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했는지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묵묵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부엌과 거실의 경계선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 너도 이리 와서 앉아라.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상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색이 바랜 옛날 전병 과자 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하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명절 대청소 때 본 적이 있었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던 그 상자. 시어머니는 소파 중앙에 앉아 탁자 위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민혁아. 네.
휴대전화 무음으로 해라. 남편은 칫 하고 혀를 찼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미나 너도 그거 내려놓고. 미나는 입을 삐죽거리며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가더니 마지막으로 지영에게 머물렀습니다. 지영이 너도 앉아. 지영은 탁자에서 가장 먼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무거웠습니다. 5억이라는 빚, 작은 돈 아니지. 남편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 시간 끌면 안 된다고요. 빨리 정리를 해야. 내 말 아직 안 끝났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남편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영이가 우리 집에 시집온 지 6년 됐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다 봤을 거다.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녀는 탁자 위 낡은 깡통 상자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밥 다 얘가 했다. 빨래, 청소 다 얘가 했어. 애들 유치원 픽업, 학원 셔틀 다 얘가 했다. 너희 아버지 쓰러져서 입원했을 때 3일 밤낮으로 병실 찍힌 게 누구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었다. 남편이 짜증난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엄마,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공로상 주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5억 빚. 내가 말 안 끝났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위험 있는 호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병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반듯하게 접힌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나랑 너희 아버지가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노후 자금이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2억 3천 정도 들어있다. 지영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전세 계약서다. 2년 전에 재계약할 때 보증금 2억에 했지? 지금 빼면 2억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도 통장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합치면 4억 3천이다. 5억엔 좀 모자라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야.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 째깍 울렸습니다. 지영이는 이제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지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모른 척하면 그게 남이지. 가족이냐? 혼자 짐 지게 할 수 없다. 지영은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만이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지영이는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다. 6년.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국이 짜다, 청소가 덜 됐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그런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참을 새도 없이 6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노망나셨어요. 남편의 고함 소리가 감동의 순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탁자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거 나중에 나 강남 아파트 들어갈 때 보태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부장 달면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주신다면서요. 남편이 통장과 서류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 시어머니가 침착하게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이건 나랑 내 아버지 돈이다. 우리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 남편의 얼굴이 붓다 못해 검게 변했습니다. 이 5억은 쟤네 친정 빚이잖아요. 왜 생판남의 빚을 우리 집 전 재산 털어서 갚아요? 우리가 호구예요.
6년 동안 이 집에서 죽어라 고생한 애가 남이냐?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죠.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 민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깃털처럼 가볍게 떨렸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참 잘못 지었구나.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지영이가 한 일이 당연한 거라면 내가 널 낳아서 키우고 유학 보내고 장가 보내준 것도 다 당연한 거냐? 부모니까 당연히 단물 다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으면 버려도 되는 거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빚 있는 마누라는 필요 없고 돈 되는 엄마만 필요하다는 거 아니냐? 이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이혼. 그 단어가 지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니 통증이 달랐습니다. 그래요. 이혼이 답이죠. 남편이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5억 빚 달고 있는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이혼하면 깔끔하잖아요. 제 신용도 지키고 어머니 노후 자금도 지키고. 그게 우리 가족 다 사는 길이라고요. 그는 흥분해서 팔을 휘저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뭘 할 줄 알아요? 그냥 가정주부잖아요. 이혼해서 나가면 뭐 먹고 살 건데요? 결국 며칠 못 버티고 다시 우리한테 빌빌거릴 텐데 우리가 왜... 닥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펄했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해. 시어머니가 남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큰 아들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혁, 너 어릴 때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보고 불쌍하다고 울면서 데려와 키우자고 했던 놈이다. 그렇게 착했던 놈이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됐냐? 제 마누라를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게 사람이 할 소리야? 어머니, 제발 현실을 좀... 현실. 그래,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 5억. 갚으면 된다. 우리 집 팔고 대출 좀 받고 다 같이 벌어서 갚으면 돼. 그게 가족이야.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려? 그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야. 시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지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나를 구박하던 그 시어머니가 맞나? 지금 내 앞을 막아서서 남편과 싸우고 있는 저 작은 등이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속지 마세요. 남편이 악을 썼습니다. 쟤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불쌍한 척해서 어머니 마음 약하게 만들려는 수작이라고요. 연기. 네. 저 여우 같은 게 빚 핑계대고 어머니 돈 뜯어내려는 거라고요. 저거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 내 돈 2억 3천 뜯어내려고?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얘야, 이 멍청한 놈아. 제가 돈 욕심이 있었으면 진작 이혼했다. 위자료 받고 재산 분할해서 나가는 게 낫지. 뭐하러 이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시집살이를 해? 아무튼 전 절대 안 돼요. 그 돈 내놓으세요. 남편이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혁아, 그만해라. 그때까지 침묵하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지만 늦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전병통을 억지로 빼앗으려 했고 시어머니는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거 놔라. 이건 지영이 줄 거야. 내놓으라고요. 내 아파트 자금이라고. 실랑이가 벌어진 순간 남편이 거칠게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아! 시어머니의 몸이 뒤로 밀리면서 탁자 모서리에 허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년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그 부위였습니다. 내 허리,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미나야, 빨리 119 불러. 뭐 하고 있어? 지영이 소리쳤지만 미나는 겁에 질려 입만 벙긋거릴 뿐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은 엉거주춤 서서 멍하니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찌그러진 전병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지영은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은 채 고개를 들어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보는,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를 보는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지영이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보호자분 한 분만 탑승하세요. 구급대원의 말에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지영은 차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시누이가 나란히 서서 멍청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그들의 모습은 100m 속으로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응시했습니다.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어떠셔? 전화 좀 받아봐. 내가 실수한 거야. 알잖아. 지영은 조용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전의 상황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돈 상자를 뺏으려던 남편의 탐욕스러운 눈빛,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도 돈통을 놓지 않던 그 손, 그리고 자신을 감싸주던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지영이는 우리 식구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진짜 가족은 남편이 아니라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어머니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지영님 보호자분? 의사가 불렀습니다. 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접니다. 요추 골절이 의심됩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없어 보이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이번 수속 밟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환자분이 며느님을 찾으시네요. 들어가 보세요. 지영은 처치실 커튼을 걷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진통제를 맞고 조금 진정된 듯 했지만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시어머니의 손. 지영아.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민혁이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을 밀쳐 다치게 해놓고도 눈 뜨자마자 찾는 게 그 아들이라니. 밖에 안 왔어요. 저 혼자 왔어요.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실망감과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주름진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알았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아. 네. 그 돈 꼭 넣어줄게. 5억은 안 되더라도 그걸로 빚 갚고 새 출발해라. 지영은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지영의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 빚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이었어요. 빚 5억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영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친정 고모님한테 유산 상속받았어요. 100억 원이요. 엄마가 식구들 마음 떠보라고 해서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응급실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한 고요함.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실까? 배신감에 치를 떠실까? 그때 거친 손길이 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지영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내 새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 돈 걱정 없이 살겠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지영은 병실 보조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아직 쇼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니. 아까 일은 미안하다. 지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냐오냐 키웠더니 저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머니 탓 아니에요. 아니라 내 탓이야. 시어머니가 지영의 말을 잘랐습니다. 다 내 업보다. 그저 입만 거칠지 속은 여린 놈이라고 믿고 싶었어. 잠시 돈에 눈이 멀어 헛짓거리 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정말로 제 어미를 밀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의 눈꼬리를 타고 흐른 눈물이 희끗희끗한 귀밑머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시어머니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셔야 한대요. 지영아, 시어머니가 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진 거칠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다. 지난 6년 동안 내가 너를 너무 고생시켰어. 지영의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안다. 식구들이 너를 무시하는 것도 알았어. 매일같이 소처럼 일하면서도 타박만 듣는 거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나서면 집안 시끄러워질까 봐 내가 참으면 내가 좀 더 참아주면 그냥저냥 굴러가겠지 했는데 오늘에서야 똑똑히 알았다. 시어머니가 지영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의 침대 시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6년 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서름,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신선한 나날들, 한밤중에 홀로 삼켜야 했던 쓴물들이 한꺼번에 울컥 솟구쳐 올랐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억나는 건 아이를 달래듯 자신의 등을 토닥이던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뿐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앞으론 다 괜찮을 거야. 지영이 병원을 나서 아파트로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병원에서 반나절을 보내며 입원 수속을 받고 저녁 식사를 챙겨드리고 시어머니가 잠드신 걸 확인한 뒤에야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리자 철컥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종이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냐? 감정이 거세된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지영은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탁자 위에는 낯선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린터로 뽑은 듯한 서류 몇 장과 볼펜 한 자루. 엄마는 어떠셔? 입원하셨어요. 며칠 경과를 지켜봐야 한대요. 그래, 그 남편은 여전히 무미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됐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지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지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인 듯 줄 간격이 반듯했습니다. 맨 아래에는 남편과 다내라고 적힌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영의 시선이 특약사항을 훑어내려 갔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단독으로 책임진다. 아내는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에게 귀속된다. 아내는 위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간다. 지영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혼 서류잖아. 서명하면 내일 당장 법원 가서 접수해. 5억 빚은 내 거니까 내가 알바 아니고.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넌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요?
당연하지. 남편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인데 빚더미에 앉은 내가 무슨 능력으로 키워? 당신이 어떻게 키워요? 매일 야근에 회식에 내 얼굴 볼 시간도 없으면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이 강압적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잔말 말고 서명이나 해. 도장 찍고 각자 갈 길 가자고. 깔끔하게. 지영은 손에 들린 종이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가 서명 안 하면요? 안 해.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버텨? 5억 빚쟁이 주제에 나랑 협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럼 내 친정으로 쳐들어갈 거야. 남편의 눈에 서늘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가서 다 뒤집어 엎고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너희 집구석 빚쟁이라고 사돈댁 등골 빼먹으려다 이혼당하는 거라고. 내 엄마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줄까?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한때는 평생을 함께하리라 믿었던 그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찌푸린 미간, 비열하게 올라간 입꼬리,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 왜? 겁나냐? 지영이 말이 없자 남편이 기세등등해져서 몰아붙였습니다. 겁나면 얼른 서명해. 나 바쁘니까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지영은 다시 한번 서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은 무슨 생각? 여기서 뭘 더 고민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내일이 마침 주말이니까 법원 안 열어도 미리 작성해 놓으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지영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툭 던져놓고 침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야. 등 뒤에서 남편이 고함을 질렀지만 지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닫고 문짝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지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창밖으로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웅얼웅얼 들려오다 새벽 2, 3시가 되어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흰 쌀죽을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를 데우고 달걀 2개를 부쳤습니다. 6년 동안 반복해온 동작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오전 7시, 남편이 소파에서 부스스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 그리고 전기 면도기의 기계적인 소음.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8시 정각, 지영은 식탁을 치우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디가? 거실에서 남편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어머니 뵈러요? 그게 다였습니다. 지영이 현관을 나설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편해 보이는 그 얼굴을 보니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급하게 구한 간병인은 30대 중반의 야무져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이 왔구나. 어머니, 좀 어떠세요? 한결 낫다. 시어머니의 안색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틀만 더 있으면 퇴원해도 된단다. 다행이네요. 지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보온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미역국 좀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멈칫하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영아, 내가 이런 것까지 입원하셨는데 잘 드셔야죠. 한국 사람에게 미역국은 특별합니다. 생일날,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몸을 회복할 때 먹는 음식. 지영이 시어머니를 위해 미역국을 끓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국이 싱겁네 짠에 타박만 들었지 마음을 담아 끓여드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많이 드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봄 햇살이 시어머니의 희끗한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아. 네. 그 이혼 서류 말이다. 지영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셨어요. 민혁이가 어제 내 친정아버님께 전화했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통보했다더구나. 네. 지영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 뭐든 물어보렴. 정말 노후 자금 깨서 제 빚 갚아주실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한 말은 지킨다. 왜요? 지영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한테 늘 깐깐하셨잖아요. 칭찬 한 번 해주신 적 없고요. 그런데 왜 이제야 보였으니까 시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놈인지 이제야 똑똑히 보였으니까. 지영아, 내가 너한테 잔소리한 건 내가 아직 젊으니까 가르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다. 내가 미워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너 부지런하고 살림 잘하고 어른 공경하고 애 잘 키우고 나 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못난 늙은이라 그렇다. 시어머니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칭찬하면 사람 나태해질까 봐. 며느리는 좀 엄하게 다뤄야 집안이 선다길래 그게 너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 줄은 몰랐다. 지영의 눈에도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나는 내 편이다. 시어머니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내가 안 말린다. 만약 남고 싶다면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마. 너는 참 귀한 아이다. 더 대접받고 살 자격이 있어?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저 빚 없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5억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영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빚은커녕 저 유산 상속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한참 만에 겨우 물음이 흘러나왔습니다. 100억이요. 병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추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옆 병실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는 소리만 우뭉거렸습니다. 100억,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먼 친척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저한테 남기셨어요. 그럼 왜 빚이 있다고?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이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이어지더니 이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잘했다. 어머니,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6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하늘이 도왔구나. 이제 그 지긋지긋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이냐. 어머니, 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낼 거예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두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혼하고 나서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사람 대접해준 유일한 분이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 모은 돈 내놓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들 앞을 막아서서 저 지켜주셨잖아요. 저 그거 다 기억해요. 이혼하면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하지만 민혁이가 그 사람은 안 돼요.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그 사람은 어머니 모실 사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름진 손을 들어 지영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 새끼. 그 후 2주 동안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영은 처음 상속 소식을 전해왔던 법무법인 영신에 연락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의뢰하자 로펌에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오 변호사라는 40대 여성 변호사는 일 처리가 깔끔하고 매서웠습니다. 김지영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승소는 확실합니다. 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폭언,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신체적 폭력까지.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재산은 필요 없어요. 지영이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 양육권만 있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의뢰인분의 경제적 능력이 압도적이고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니 양육권 가져오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영이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나오고 싶어요. 오 변호사가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어머니를요? 이혼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요? 네. 오 변호사는 지영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시어머니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거주지 이전은 자유니까요. 가능합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조정기일은 3주 뒤로 잡혔습니다. 그동안 지영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 퇴원 수속을 받고 재활 치료를 돕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리는 많이 좋아져서 거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지영을 볼 때마다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다정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술집을 전전하다 새벽에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갔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투명 인간 취급이었습니다. 시누이 미나도 눈치만 살폈습니다. 오빠가 이혼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영이 곧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베란다에서 담배만 피우며 방관자로 남았습니다. 지영은 이 모든 풍경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날을 세웠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3월 말의 햇살이 제법 따사로웠고 한강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바람에 꽃잎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주눅든 가정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초구 언덕 위에 위험 있게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법원 건물 앞에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은 3층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남편과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민혁은 제일 비싼 검은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랐습니다. 얼굴에는 오늘이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비장함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미나가 편의점 커피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는 허리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지영을 본 남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왔냐? 지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오셨어요? 괜찮다. 시어머니가 지영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뭐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법복을 입은 조정위원장이 나왔습니다. 박민혁 씨, 김지영 씨 들어오세요.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 변호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청인 김지영, 피신청인 박민혁.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신원 확인이 끝나자 조정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신청인,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가정부처럼 일하며 시부모님과 아이를 돌봤지만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남편은 말다툼 도중 자신의 어머니를 밀쳐 허리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저에게 위자료 포기와 양육권 포기를 강요하며 친정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합니다. 조정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 쪽을 보았습니다. 피신청인 반론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자로 능구렁이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신청인의 주장은 과장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밀친 건 단순한 사고였으며 협박이라 주장하는 것도 부부싸움 중 나온 말실수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인이 결혼 생활 중 거액의 빚을 숨겼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파탄의 주된 원인입니다. 거액의 빚이요. 위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관련 자료가 없는데요. 신청인이 가족들 앞에서 직접 시인했습니다. 5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다고요.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제 의뢰인이 흥분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지영 씨, 사실입니까? 지영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서류 한 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모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 잔액 증명서와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제 의뢰인은 지난달 1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5억 빚 발언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빚이 있다고 하자마자 이혼과 양육권 포기를 강요당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이 제 의뢰인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원장은 서류를 받아 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 원이군요. 남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얗게 질리는 게 아니라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위원장의 손에 들린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피신청인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충격, 분노, 그리고 지영이 예상했던 바로 그 감정, 후회가 뒤섞여 일그러졌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위원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피신청인,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은 뻐끔거리는 붕어처럼 입만 달싹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빈몸으로 나가라며 윽박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지영은 그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오 변호사님, 계속하시죠. 제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 분할은 일절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적으로 제 의뢰인이 갖습니다. 재산 분할을 포기하신다고요? 위원장이 되물었습니다. 김지영 씨, 확실합니까? 내기지영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집 물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만 데려가겠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을 보았습니다. 피신청인, 이해 있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아내를 놓치기 싫어서? 잠깐만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치며 자리에서 튀어나갔습니다. 변호사가 말릴 새도 없이 지영의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지영아, 그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떨렸습니다. 지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다 오해해서 생긴 일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미나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응? 피신청인.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응. 여보. 남편이 지영의 팔을 잡으려 하자 법원 경위가 다가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내 아내라고요. 지영은 차가운 눈으로 발악하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
아니요. 저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건 100억 원을 향한 탐욕입니다. 박민혁 씨 지영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요. 더 추해지지 마세요. 지영아. 경위에게 끌려가면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지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남편 측은 양육권 주장을 철회했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지영을 맞이했습니다. 끝났니? 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잘했다. 그때 조정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시누이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흐느적거렸고 미나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100억짜리 로또를 제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물주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나가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난 지영이랑 간다. 네, 미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미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 올해 27이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내 손으로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있니? 내 학비, 용돈, 화장품값, 배달 음식값 다 누가 냈는지 아니? 미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절반은 지영이가 생활비 쪽에서 낸 거다. 쟤는 30만 원으로 살림하면서 제 옷 한 벌 안 사입고 내 카드가 메워졌어. 너 그거 알고 있었니? 미나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앞으로 닥칠 현실에 대한 공포가 더 커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독립해라. 이 시어머니가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며느리 따라갈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시어머니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지영의 팔짱을 꼈습니다. 가자, 지영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지영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남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5살 미나는 노란 원복을 입고 토끼 가방을 맨 채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발견한 아이가 다다다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우리 미나한테 줄 깜짝 선물이 있어서. 선물. 뭔데? 우리 이사 갈 거야? 아주 좋은 새 집으로. 미나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새 집. 어디야? 남산타워가 보이는 아주 높은 곳이야. 우와. 남산타워. 미나가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 지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아빠보다 할머니를 먼저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응, 할머니도 같이 가. 신난다. 그럼 아빠는? 지영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미나야, 아빠는 당분간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대신 엄마랑 할머니가 미나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괜찮지? 미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만 있으면 돼. 지영은 아이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달콤한 샴푸 냄새, 보드라운 볼의 감촉. 오후의 햇살이 모녀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지영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 1년 후.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23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가 푸른 조명을 밝히며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가에 서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미나가 푹신한 카페트 위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노원구의 낡은 복도식 아파트를 떠나 이곳으로 온 지 벌써 1년. 지영은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돈의 일부로 이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 이름은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순자 재단이었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니.
텔레비전에 너 나온다. 지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벽걸이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영은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영 이사장님, 재단 설립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6년 동안 헌신했지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우연한 기회로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함께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넷 화면 속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뉴스가 끝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지영을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화면발 잘 봤네. 어머니도 아주 고우셨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100원, 200원에 벌벌 떨던 김지영은 이제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어느 허름한 반지하 방. 박민혁은 찌그러진 접이식 상 앞에 앉아 퉁퉁 부른 컵라면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일어서면 머리가 닿을 듯했고 작은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이사 올 때 챙겨온 짐박스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젓가락으로 힘없이 면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텔레비전은 중고 장터에서 주워온 14인치 브라운관이었습니다. 치직거리는 화면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의 전천은 귀티가 흘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 여유로운 미소, 당당한 태도. 그가 알던 앞치마를 두르고 땀 냄새를 풍기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혈색 좋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그 웃음을 못 본 지 얼마나 되었더라. 조정기일날 지영에게 매달리다 끌려나간 뒤로 그는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한남동 아파트 입구에서는 경비원에게 문전박대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추락. 홧김에 투자한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본전 생각에 손댄 도박은 그를 빚더미에 앉혔습니다. 회사에서는 횡령 의혹까지 덮어쓰고 쫓겨났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은 압류당했고 결국 이 냄새 나는 반지하 방으로 기어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지영은 그가 6년 동안 부려먹고 무시했던 그 여자는 이 제100억 자산가이자 자선사업가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눅눅한 방구석에서 불어터진 라면이나 씻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영과 어머니가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으아! 박민혁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먹던 컵라면을 텔레비전에 집어던졌습니다. 퍽!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낡은 브라운관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일그러졌지만 지영의 미소는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여전히 그를 비웃듯 남아있었습니다. 박민혁은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통곡 소리가 반지하의 작은 창문 틈으로 새어나갔지만 차가운 밤거리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수도꼭지, 윙윙거리는 낡은 냉장고, 개수대에 쌓인 설거지감.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밥 안 차려. 집구석에서 노는 여자가 청소가 이게 뭐야? 지영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이불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지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은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한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이 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고 그녀를 믿어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삶. 지영은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시어머니가 가족회의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이는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다. 혼자 짐지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그녀가 평생 들은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